서울 변두리 작은 다세대 주택 2층. 70세 김영자 할머니는 오늘도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이제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그녀의 전부였죠. 아침 7시 손주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맞벌이 부부인 아들과 며느리는 늘 바빴고 김영자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셋이 북적북적 모여 사는 것이 나름의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들은 항상 바쁘다며 할머니와의 대화를 피했고 오직 손주만이 할머니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이런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결국엔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던 할머니에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진명에 정리 좀 하려고요. 도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명의를 바꾸자는 얘기를 처음 듣는 순간이었어요. 무슨 명의 정리야? 난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며느리는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지금 정리해 두자고.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며느리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몰래 서랍을 열어 몇 년 전 직접 작성한 유언장을 찾으려 했죠. 이 집은 손주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할머니의 손글씨가 또렷이 적힌 중요한 서류였어요. 하지만 유언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텅 빈 서랍을 바라봤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잘못 둔 걸까?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후로도 유언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아들은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엄마가 왜 무서워요? 그 말에 할머니는 웃을 수 없었어요. 이 작은 아이조차 집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며느리가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법무사분이 오실 거예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말투에는 마치 할머니가 당연히 따라야 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김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뭘 잃었는지 끝까지 밝혀내자. 할머니는 작은 노트를 꺼내 날짜와 시간, 그리고 오늘 있었던 대화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메모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트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그린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림 속에는 이상한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서랍을 열고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건 뭐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서랍에서 종이 꺼내봐요. 아빠랑 얘기할 때도 그거 보더라고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내 유언장을 며느리가 가져간 거구나. 그때부터 김영자 할머니는 더욱 세밀하게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하는 날과 시간, 아들의 통화 패턴, 서랍 여닫는 소리, 주방에서 들리는 속삭임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노트에 기록했어요. 며느리는 할머니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길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할머니는 점점 더 맑은 정신으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장을 달력 뒤쪽에 몰래 숨겼어요. 그곳은 아무도 잘 들여다보지 않는 곳이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도장 아직 안 주셨어요?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어요. 없어. 잃어버렸어.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만 금세 웃으며 말했죠. 그럼 다시 만들면 되죠. 방법이야 많잖아요. 그 말이 할머니에게는 더욱 무서웠어요. 며느리는 멈출 생각이 없었고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갈 생각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나 혼자 이거 다 겪으라고 먼저 간 거야? 당신이 있으면 이 사람들 감히 이런 짓 못했을 텐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할머니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틸 거야.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이제 김영자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기록이 있고 기억이 있고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도장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라고요. 문 너머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김영자 할머니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헛소리를 좀 하세요. 할머니의 다리는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하는 말이었죠. 그 한마디가 할머니에게 앞으로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영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증명해야 할 사람이 되었거든요.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자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들 역시 할머니와의 대화를 피했어요. 오직 손주만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가 자꾸 이상하대요. 그 말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이제 그들의 목표가
단순히 도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아예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또다시 할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건강검진 예약해뒀어요. 요즘 기억도 가끔 놓치시는 것 같고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난 병원 안 가. 며느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그 말은 할머니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문서상 문제를 막기 위한 정리 작업일 뿐이었죠. 김영자 할머니는 그날 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날짜, 대화,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면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어요. 5월 3일 며느리, 병원 예약 강요. 5월 3일 밤 아들과 속삭이며 통화. 녹음됐을까? 라는 단어 들음. 그 녹음이라는 단어가 할머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실수나 혼잣말, 헛소리 같은 것들을 모아서 판단력 부족이라는 증거로 만들려는 거겠죠.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녹음하자.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혼잣말처럼 일기처럼 말했습니다. 2025년 5월 4일. 나는 오늘 미역국과 계란찜을 해 먹었다. 모두 기억하고 있고 말도 또렷하다. 도장은 주지 않았다. 이 녹음은 할머니 자신을 위한 기록이자 방어막이었어요. 며칠 후 손주가 조용히 할머니에게 종이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비밀이에요. 종이에는 아이가 그린 간단한 그림이 있었어요. 거실 천장 근처에 붙은 작은 상자 같은 게 그려져 있고 엄마가 의자에 올라가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저기 뭐 붙였어요? 녹음기 같았어요. 까만색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할머니의 말을 몰래 녹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방 안전등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작고 까만 기계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불빛은 없었지만 작동 중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그것을 떼어내 손에 쥐었습니다. 배터리를 빼고 서랍 속 깊은 곳에 던져 넣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전등 근처에서 뭐 떨어진 거 못 보셨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맞지. 그래서 내가 치웠어. 왜, 뭐 중요한 거라도 있었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고 할머니는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무료 법률 상담도 신청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기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친구 한 명에게 자신의 노트와 녹음 파일 복사본을 맡겼어요. 혹시라도 내가 병원에 끌려가거나 못 움직이게 되면 이걸 꺼내줘. 친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날 밤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어요. 김영자,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손주가 준 그림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아이의 그림 속에서 할머니는 작게 그려져 있었지만 표정은 분명 웃고 있었어요. 그 표정처럼 할머니도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이 싸움은 무섭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자신을 믿는 한 누구도 함부로 지울 수 없으니까요. 며칠 후 할머니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받는 전화 통화에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요즘 좀 헷갈리세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아요. 이런 말들을 할머니는 문틈으로 계속 들어야 했어요. 며느리는 외부 사람들에게 할머니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행동들까지도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전화를 받은 시각, 대화 내용의 핵심까지 모두 적어 놓았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뭐가? 이것저것. 기억하기도 힘들고 결정하기도 어려우시고. 할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나는 멀쩡해. 너희가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까지도 나를 의심하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영자 할머니의 하루는 이제 기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기록들이 할머니를 더욱 명료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할머니를 혼란스럽게 만들려 할수록 할머니는 더욱 선명하게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인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이 후견 신청해야죠. 그 말은 벽 너머로 들려왔지만 김영자 할머니의 심장을 꿰뚫듯 정확하게 닿았습니다.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대화였어요.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중요한 말들은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죠. 그날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목표가 단순히 도장이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가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법적 서류를 얻기 위해 차근차근 수순을 밟고 있던 거였어요. 아들을 통해 사인을 받지 못하자 이번엔 법원을 통해 강제로 후견인을 지정받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5월 8일 후견 신청 언급. 외부 남성과 대화 확인. 목표 사인 불가 시 법정 후견인 지정 시도로 추정. 다음 날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진료는 꼭 가야 돼요. 요즘 노인 돌봄센터에서도 검사 결과 없으면 지원이 어렵대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돌봄센터 지원을 받아야 하니?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다 잘하는데. 며느리는 잠깐 멈칫했지만 금세 웃으며 말했죠. 요즘은 예방 차원이에요.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건 예방이 아니라 진단서였다는 것을. 그 후로 며느리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낯선 번호들과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 그리고 반복되는 말들. 우리 어머니 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요.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할머니는 녹음기를 다시 꺼냈어요. 2025년 5월 9일. 나는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며느리는 나를 헷갈리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또렷하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헛소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며칠 뒤 손주가 조용히 할머니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이제 법적으로 힘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들은 벌써부터 할머니가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할머니는 작은 서류 봉투를 챙겨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 일부 복사본과 녹음 내용을 정리한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복지 상담실에 들어서자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 혹시 지난번 상담 연장하러 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려고요. 제 상황을. 할머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도장 요구부터 시작해서 유언장 분실, 기억력 의심받기, 병원 검사 강요, 후견인 신청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상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르신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셔야 해요. 기록도 충분하니 가까운 법률지원센터에 연결해 드릴게요. 그날 할머니는 서울법률구조공단 노인전담 변호사 예약을 마쳤어요. 돌아오는 길에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서늘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오랜만에 단단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할머니는 손주와 둘이서 과일을 먹으며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요즘 자꾸 웃지도 않아요? 모르겠다. 할머니도 그 웃음이 그립다. 할머니는 계속 우리랑 살 거죠? 그 말에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는 어디 안 가. 절대 안 가. 하지만 그 대답은 다짐이었지. 현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도 할머니를 몰아내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저녁 무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낯선 여성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정장을 입고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인사드리세요. 이분은 상담사 선생님이에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상담? 치매 선별 검사 같은 거예요. 그냥 몇 가지 질문만.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지만 이미 모든 게 분명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난 병원에서도 복지센터에서도 정상이래요. 상담사는 멈칫하며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예민하셔서요. 그냥 해보시라고.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뭐야,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상담 거부하셔. 아들은 한숨을 쉬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문제는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하고 정리해야 돼. 자꾸 거부하시면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희가 원하는 건 내 결정을 뺏는 거야. 그걸 정리라고 부르지 마. 상담사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어요. 그들이 나간 후 집안은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5월 12일 상담사 방문. 아들과 며느리의 동반 압박. 거절 성공.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크게 한 줄을 썼어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결정할 수 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여러 통의 전화 기록을 봤거든요. 법무사 사무실,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후견인 전문 상담소라는 곳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어요. 법률 상담 예약도 잡아놓았고,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생겼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 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 알았어?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며느리와 아들은 할머니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란스러워하고 포기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오히려 할머니는 더욱 명확해졌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이제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문장이 할머니의 방패이자 검이 될 거였거든요. 엄마, 우리가 엄마 대신 사인할 수도 있어. 아들의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하고 깊게 할머니의 마음을 베어냈어요. 아들은 그것을 위로처럼 말했지만 김영자 할머니에게는 당신의 권리는 이제 우리에게로 왔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할머니가 결정권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자신의 노트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하나의 공식 기록 문서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집에 또 다른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분은 서류 정리를 도와주실 분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몇 군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더니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이거 어머니 거 맞죠?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도장은 분명히 할머니가 달력 뒤에 숨겨뒀던 그 도장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지?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전에 서랍에 있길래 챙겨놨어요.
혹시나 해서요. 순간 할머니의 머리가 멍해졌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 도장 이미 신고해서 폐기했어요.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어요. 그럼 다시 새로 만들면 되겠네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금방 돼요. 며느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베란다 한쪽 작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작은 철제 상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오래전에 써둔 메모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자야, 내가 힘들 땐 내 말보다 증거를 믿어. 사람들은 말보다 문서를 믿고 눈물보다 서명을 더 무겁게 봐. 그 말이 그날따라 할머니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할머니에게는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할 무언가가. 다음 날 복지센터에서 법률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김영자 어르신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그동안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도장을 요구받은 것부터 유언장 분실, 병원 진단 시도, 후견 신청 압박, 며느리와 외부인의 서류 준비까지. 변호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재산을 노리고 판단 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기록을 남기시고 녹음 파일과 노트 사본을 제3자에게 맡기세요. 가장 좋은 건 누군가의 증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지인이나 동네 분 중에요. 며칠 뒤 할머니는 교회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영자 씨, 이제야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웠는지 알겠어요.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요. 그 말이 할머니에게는 정말 든든했어요. 그날 밤 손주가 그림을 한 장 더 그려왔어요. 그림 속에는 문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열려 있었고 하나는 굳게 닫혀 있었죠. 이건 뭐니? 엄마가 요즘 가끔 아빠랑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얘기해요. 그때마다 나는 문 밖에서 기다려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니? 할머니가 자꾸 까먹어서 힘들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또 한 번 숨이 턱 막혔어요. 그들은 집안에서 아이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아들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명예 정리하고 후견인 지정되면 우리가 좀 더 엄마 편하게 모실 수 있어. 그 말은 우리가 너 대신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판단할 수 있어. 누가 내 도장을 들고 다니는지, 누가 내 서랍을 뒤졌는지도 알아.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모든 걸 하나의 봉투에 넣었습니다. 노트 복사본, 녹음 파일, USB, 며느리의 문자 캡처본, 손주의 그림 복사본까지. 그리고 봉투 겉에 이렇게 썼어요. 김영자의 기억. 누군가가 이걸 보게 될 나를 위해.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증거가 있었고, 증인이 있었고, 법적 조력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할머니를 약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할머니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억압받을수록 더욱 명료해지고 의심받을수록 더욱 확실해졌어요. 이제 마지막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법원 접수가 예정된 5월 30일이 코앞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였어요. 그날 할머니는 세상에 말할 거였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기억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5월 30일 오전 10시 법원 접수 예정. 손글씨로 적힌 이 메모는 며느리의 파일 사이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본 종이었어요. 그 날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계획을 마무리 짓기로 한 날이었고 할머니를 완전히 밀어내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날 나도 나가겠다. 그들 앞에 서서 입으로 말하겠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기억한다고. 그날부터 할머니는 말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한 장의 종이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분실부터 시작해서 도장 요구, 병원 진단 시도, 후견인 강요, 외부인 방문, 거짓 설명, 녹음기 설치, 손주 증언, 법률 상담과 기록 보관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어요. 할머니가 헷갈렸던 적이 없고 판단을 놓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할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법원 가셔야 해요. 신분증 꼭 챙기세요. 무슨 용도인데? 그냥 확인 절차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며느리는 끝까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이미 결정됐다는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새 옷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 옷 예쁘게 입고 가야 해. 할머니 데이트예요? 그 순진한 말에 할머니는 웃음이 났어요. 비슷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야. 5월 30일 아침 할머니는 일찍 눈을 떴어요. 손떨림도 없었고 마음도 고요했습니다. 준비한 종이를 가방에 넣고 녹음기도 챙겼어요. 혹시라도 그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걸 틀어달라고 요청하려고요.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얼굴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 난 괜찮아. 그렇게 차를 타고 법원 근처까지 갔어요. 긴 복도를 지나 작고 조용한 상담실 같은 공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담당 변호사와 서류를 든 법무사가 함께 있었어요. 김영자 어르신 맞으시죠? 네. 저 김영자입니다. 오늘은 가족분이 후견인 신청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어르신의 판단 능력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할머니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제가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날짜별로 기록했고 복지센터 법률 상담도 받았고 녹음도 했고 외부 증언도 확보해놨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저 자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이름보다 제 도장이 더 중요해졌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헷갈리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게 정말 가족입니까? 담당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영자 어르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식으로 기록되며 추후 결정에 참고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얼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조용한 차 안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손주가 할머니 옆에 와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할머니가 누군지 말하고 온 날이었어. 할머니는 김영자예요. 그건 다 알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할머니를 제대로 기억해 준다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내 이름을 지켰다. 그리고 옆에 작은 하트를 그려 넣었어요. 손주가 그려주던 것처럼 말이에요. 법원에서의 그날은 할머니에게 전환점이었어요. 더 이상 숨어서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 사람이 된 거였죠. 며느리와 아들은 할머니가 그렇게 명료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할머니는 이미 혼란스러운 노인이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당했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으니까요.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였어요. 그걸 굳이 거기서 꺼내 말해야 했어요. 법원에서 돌아온 지 하루가 지난 저녁 아들이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 반찬 대신 차가운 공기만 흘렀어요. 김영자 할머니의 법정 진술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보다 한숨이, 시선보다 벽이 더 많아졌어요. 법원에서의 진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자주 외출을 핑계로 저녁을 거르기 시작했어요. 식탁에는 늘 손주와 할머니 둘만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엄마가 저한테도 화를 자주 내요. 왜 그런 것 같니?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뭘 물어봐도 짜증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천천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엄마도 지금 마음이 복잡한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싹트고 있었어요. 이제는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까지 번지는구나. 며칠 후 집에 다시 낯선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이름도 보낸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위임장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이름란에는 할머니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죠. 모든 재산 및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함. 할머니는 그 종이를 들고 아들을 찾았어요. 이거 내가 보낸 거니? 아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결국 우리한테 의지해야 하잖아요. 그게 의지니? 아니면 포기하라는 말이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법원 진술 이후의 상황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법원 이후 대화 단절, 식사 시간 단축, 며느리의 외출 증가, 손주의 말 엄마가 짜증, 대화 거부, 우편물 도착 새로운 위임장 초안. 다음 날 할머니는 교회 권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자 씨, 혹시라도 더는 집안에서 버티기 어려우면 임시보호시설이나 지인댁으로 머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당신이 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할머니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버티는 것이 꼭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만은 아니었구나. 며칠 뒤 손주가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왔어요. 조그만 봉투를 내밀며 말했죠. 할머니, 이거 숨겨주세요. 봉투 안에는 엄마와 아빠가 다투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그림 속에는 테이블 위에 종이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큰 X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뭐니?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치면서 이건 다시 쓰자고 했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울었어요. 저한텐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림은 아이의 눈으로 본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은 지금 이 집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균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할머니 방에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스스럼 없이 들어온 밤이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집도 생활도 미래도.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예전 같지 않은 건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어차피 이제 다 밝혀졌고 법원에서도 별말 없었으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어요. 근데 너희는 또 다른 위임장을 보냈더라. 그 말에 며느리는 움찔했어요.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아들이 알아서. 혹시 몰라서? 사람 하나 없애는 것도 혹시 몰라서 시작하지. 그 다음은 뭐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다. 그들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 나는 지워지고 있다. 그리고 한 줄 덧붙였어요. 그래도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내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을 준비해야겠다.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이 집에서 계속 버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는 않겠다는 것. 법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제 할머니는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말할 준비를 하면서요. 며느리와 아들은 할머니가 조용히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거든요. 어느 날 손주가 들고 온 태블릿 화면을 보는 순간 김영자 할머니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화면 속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 복도, 까만 봉투, 며느리의 손, 그리고 낯선 남자. 이거 어디서 났어? 할머니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전에 복지관에서 상담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카메라 설치 도움받았을 때 저장된 영상이 이거래요. 할머니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영상 속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나오는 며느리의 모습, 그 봉투를 전달받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가 봉투를 열어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까지. 할머니는 손주의 태블릿을 조용히 닫았어요. 고마워. 이 영상 정말 중요해. 며칠 전 할머니는 지하창고 복도를 조용히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희미한 곰팡내와 서류 타는 듯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고 지하창고 17번 문 앞에서 멈춰서서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기척을 느꼈죠. 오늘 이거 다 끝내자. 30일까지는 맞춰야 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도장은 위조할 필요 없어. 어차피 위임장 쓰면 돼. 서명만 받으면 알아서 진행돼. 그들의 말은 너무나도 계획적이었어요.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한 편법, 그리고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 진행된 정리 작업들. 할머니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복지센터에 연락해 CCTV 백업 요청을 남겼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교회 권사님과 만나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권사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예요, 영자 씨. 기록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해요. 그 말은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사람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결국 두려움을 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구청에서 열리는 시민참여 고령자 포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니어들이 직접 겪은 일을 발표하고 법률 및 복지 개선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의 기록, 영상 캡처, 손주의 그림, 녹음 파일 일부까지.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했어요. 발표 당일 단상에 올라선 할머니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70이고 지금도 제 이름으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남편 없이 살며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이름보다 제 도장이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됐어요. 제 유언장은 사라졌고 도장은 묻지도 않고 서랍에서 사라졌습니다. 병원 진단을 강요당했고 후견인 신청이 제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기억했고 매일 기록했고 매일 버텼습니다. 스크린에는 지하 창고 영상 캡처 사진이 띄워졌어요. 이 영상은 제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분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졌어요. 누군가의 보호 아래서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한 사람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어르신, 영상 자료 관련해서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 창고 출입 기록과 CCTV에서 며느리 외에도 남성 2명이 같은 패턴으로 출입한 기록이 있어요. 저희가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해 두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실은 할머니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진실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하지만 말한 진실은 누구도 지우지 못한다. 포럼에서의 발표는 할머니에게 새로운 전환점이었어요. 이제 할머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되었고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할머니는 조용히 굴복할 약한 노인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강했어요. 억압받을수록 더욱 강해지고 의심받을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어요. 공식적인 수사와 법적 처벌. 할머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말이에요.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 명예훼손일 수 있는 거 아시죠? 시민포럼에서의 발표 이후 며느리가 김영자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할머니의 선택에 며느리는 법을 꺼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포럼에서의 발표 이후 할머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지관 직원들도 상담사들도 교회 사람들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어 했고 그동안 할머니가 기록해온 것들이 이제는 증거가 아닌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한 말이 혼잣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그러다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어요. 우린 그저 가족으로서 정리하려던 것 뿐이었어요. 그걸 밖에다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 말이 할머니에게는 낯설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체면을 중시하던 며느리의 본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한 행동은 뭐라고 생각해? 어머니가 제대로 기억 못 하시는 걸 우리가 대신 도와주려던 거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 못한 적 없어. 말한 적 없으니까 못 들었을 뿐이야. 며칠 후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영자 어르신 지난 포럼 발표 관련하여 서울시 어르신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직권조사에 착수할 예정이고 관련된 영상과 증거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족 내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말없이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솔직히 나도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근데 이제 이 일 어떻게 끝나야 할까? 나는 벌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다시는 나를 지우려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거웠어요. 며칠 후 구청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어요. CCTV 영상, 도장 위조 시도 정황, 외부 남성 개입 등을 조사한 결과 재산권 침해, 의도와 정신적 학대 소지가 있다는 예비 판단이 나왔고 경찰에 관련 보고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며느리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가족끼리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할머니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내가 너한테 해코지하려는 게 아니야. 단지 너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뒤 손주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방에서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도 할머니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울음은 감정이고 나는 그 감정 없이도 버텼어. 그러니까 이제는 울지 말고 돌아봐야 해. 내가 얼마나 오래 조용히 아팠는지를. 그날 할머니는 작은 택배 상자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 안에 자신의 노트 원본, 손주가 그린 그림들, 녹음기와 USB, CCTV 영상, 캡처 인쇄물, 위조 도장 사진과 비교 자료, 복지센터 진술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위에 메모를 붙였어요. 이건 내가 살아있었던 기록이다. 그리고 상자를 작은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들의 며느리였고 어머니였고 할머니였다. 그 모든 이름을 지키기 위해 김영자라는 내 이름을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어요.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다. 마지막 대면을 준비하자. 2025년 6월 15일 경찰로부터 정식 연락이 왔어요. 김영자 어르신, 수사의 참고 자료로 제출하신 영상 및 진술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담당 형사와 수사관이 직접 방문드릴 예정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긴 침묵 속에 가라앉았어요. 며느리는 두문불출했고 아들은 퇴근 후에도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형사 2명이 집에 방문했어요. 김영자 어르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위조 서류, 영상, 아드님과 며느리 간 녹취 등은 확인됐고 해당 건은 위임장 위조 및 노인 재산 침해 혐의로 조사가 개시됩니다. 며느리는 경찰 앞에서도 처음에는 잡아떼었어요. 전 그냥 어머니의 사인을 도와주려 한 것뿐이에요. 남편이 시켜서 한 거예요. 하지만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서류를 준비했고 위조 도장을 발주했고 CCTV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체포되었어요.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질 때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닌 공허함이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경찰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승리감보다는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장이 시작될 때였어요. 며느리가 체포된 날 밤, 아들이 김영자 할머니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엄마, 그 말 뒤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왜 이제 와서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렸어요. 아들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아? 내가 날 의심하고 내가 말하는 걸 아무도 안 믿을 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었어. 알아, 엄마가 하나씩 증거를 보여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다시는 혼자 싸우지 않도록 내가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천천히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날 지켰던 것처럼 너도 너를 지켜. 그리고 이제 내 아들 너의 아이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 며칠 후 구청에서는 김영자 어르신에 대한 살해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노인 재산 침해, 예방 모범 사례로 소개된 할머니는 지역 노인권익 서포터즈 위촉까지 받게 되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할머니가 이제는 누군가의 증거이자 희망이 된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정식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겨졌어요. 검찰은 의도적 재산 강탈 및 정신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 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판사 앞에서, 방청석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며느리 앞에서 저는 70년을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저는 이름이 아닌 도장으로만 불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기록한 노트 한 장 한 장이 제가 아직 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잊혀진 사람으로 만들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김영자로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인간이 아닌 도장처럼 대해버렸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김영자 씨가 남긴 노트 한 장이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노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어요.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교육
20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응. 할머니는 오늘 처음으로 편하게 숨을 쉬었어. 아이의 눈망울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정말 진짜 어벤져스 같았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웃음이 났어요. 며칠 후 할머니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권익보호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사례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특별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그냥 제 이름을 잃고 싶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를 믿어준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잃어가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당신, 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 알았어?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사람은 자신을 지켜야 할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래된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김영자다. 사라질 뻔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누구의 어머니였고 누구의 할머니였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었다. 몇 달 후 할머니는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 권익 보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기록하세요. 작은 일기장이라도 좋으니 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두세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에게라도 이야기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수강하는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출소 후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진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를 사람이 아닌 걸로 봤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살아라. 그 후로 며느리는 다시는 할머니의 서랍을 뒤지거나 도장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이제 진짜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어요. 도장을 쥔 사람이 아닌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1년 후 2026년 봄 김영자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봉선화 씨를 심어놓은 화분이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복지관 강의 있죠? 손주가 학교 가방을 매며 물었어요. 응. 오늘은 새로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만나는 날이야.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셨네요. 그 말에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이제 매주 2번 지역 복지관에서 시니어 권익보호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와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요즘 대화를 못 나눈 것 같아서. 그래. 좋지.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어요. 이제 아들은 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명령이나 설득이 아닌 진짜 대화를요.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사회봉사를 마친 후 정신적 치료도 받으며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서랍을 뒤지는 일도 없었고 도장을 달라고 하는 일도 없었어요. 어머니, 오늘 마트 같이 가실래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래, 같이 가자. 복지관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노트를 다시 펼쳐봤어요. 이제는 공포와 절망의 기록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새로운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가족 문제로 고민이 많아 보였고, 어떤 분은 재산 관련 걱정을 안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할머니가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유언장이 사라진 날부터 시작해서 도장을 요구당한 일, 후견인 신청 압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맞서 싸운 과정까지.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의심하더라도 당신 자신만큼은 당신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작은 일기장이라도 좋으니 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두세요. 그 기록이 나중에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수강하는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어떤 분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도 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김영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요즘 며느리가 자꾸 도장을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왜 필요한지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급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마트에 들러 손주가 좋아하는 딸기를 샀어요.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소주 한 병도 함께.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긴장되거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좋았어. 나랑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 어머니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식사 후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숙제를 도와주었어요.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할머니도
옆에서 작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할머니, 이 그림 예뻐요.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요즘 많이 웃어서 그래. 앞으로도 계속 웃으실 거죠? 그럼. 할머니는 이제 김영자니까. 김영자는 웃는 사람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당신, 내가 해냈어. 내 이름을 지켰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 살고 있어. 처음에는 원망했지. 왜 나 혼자 두고 갔냐고. 하지만 이제 알겠어. 당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겠더라. 할머니는 소주 한 잔을 따라 영정 앞에 놓았어요. 고마웠어, 당신. 그리고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자신도 한 잔 마시며 웃었어요. 몇 달 후 할머니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할머니의 사례가 담긴 책이 출간될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김영자 할머니의 용기라는 제목으로요. 정말 책이 나와요? 손주가 신기해했어요. 응. 할머니 이야기가 책이 돼. 우와, 할머니가 유명해지네요. 유명해지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서. 책이 출간된 후 전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의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는 그분들과 상담도 하고 조언도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멀리 부산에서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2026년 겨울 할머니는 71세가 되었어요. 생일날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며느리도 인사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손주가 뛰어와 안겼어요. 할머니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도 김영자로 당당하게 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그날 밤 할머니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71세 김영자. 오늘도 내 이름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어제보다 더 당당하게, 내일은 더 따뜻하게. 나는 김영자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노트를 덮으며 웃었어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깨끗하게 덮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 존엄을 되찾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도 어디선가 김영자 할머니처럼 자신의 이름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칩니다.